안녕하세요. 저희는 관악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MC 철수, MC 실버스타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아시나요? 네, 그럼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알선, 인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이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예나 플로리스트, 조리 제빵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직업 능력 개발과 상담 등과 같이 취업에 대한 이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개관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취업 지원 전문 기관이라고 합니다. 10년이요? 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여성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기관이네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은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준비한 야심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메이븐 플러스라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직종 설명회를 가지고 뒤이어서는 서울대생이 만든 로봇 피오를 통해서 두뇌 트레이닝을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병원 동행 서비스 고위드유의 대표 김원종입니다. 요즘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매우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병장수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계셔서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 서비스의 동행 매니저로서 일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모님 병원 가셔야 되는데 제가 휴가를 내야 되고, 또 직원들도 봤을 때 휴가를 내고 1박 2일로 지방에 갔다가 모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명의 문제는 아니고요. 직장인들의 50% 정도가 이제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돌봄으로 인해서 휴가, 휴직 또는 퇴직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유병장수 시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1년에 16번 정도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되게 좋은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아픈 분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16번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병원 안에서는 굉장히 낙상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지만 집 안, 또 집 앞에서부터 병원까지, 또 병원의 외래에 수많은 이동의 통로들이 있고 낙상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보면 낙상 사고 시 치료비 개인 부담금이 268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부담입니다.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 낙상인 경우는 사망 확률이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또 저희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셨는데 중환병이 생길수록 큰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되고, 큰 병원에는 3분 또는 5분 안에 의사를 만나고 본인의 진료를 다 끝내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모님 혼자 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다녀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오늘 의사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괜찮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진료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구나. 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딱 증상에 대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듣고 빨리 치료 계획을 세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특성이 있으십니다. 옛날부터 아팠던 얘기가 쭉 나오고 본인의 이제 현재 증상까지 가려면 그 5분 안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병원 동행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병원 동행이라면 쉽게 모시고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병원의 동행이 필요할 때
저희는 혼자라서 치료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혼자라서 치료를 포기하는 1인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동행 매니저, 그 다음에 택시 이동, 진료실 동행, 휠체어 이동, 온라인 예약, 이런 것들이 이 동행 서비스의 주축을 이룹니다. 보통 동행 매니저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동행 매니저로 추천받고 저희가 인터뷰하고 전문 동행 매니저로서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 나와서 병원까지 가는 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또 전문가로서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동행 전문가들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택시로 집 앞에서부터 호출을 해서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실 수 없냐? 대한민국에는 타다금지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해지고 더 많은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조금 더 이제 아프신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수단이 택시입니다. 동행 매니저분들이 택시를 호출한다든지 택시를 예약한다든지 해서 택시를 예약하고 이동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진료실에 동행을 하십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셔서 그 골든타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잘 듣고 메모하고 그 가족분들, 지정보호자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못 가시더라도 오늘 부모님이 몇 시에 출발했고 어디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믿고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장 조사를 보면 투석 환자가 10명이라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중에 5명이나 됩니다. 아프신 분들, 연세가 올라갈수록 기저질환 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 복합질환이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 안에서는 병원 안에 비치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주축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병원 동행 서비스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저희 이제 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의 전문가로서 가족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동행을 해드리는 것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분들의 부모님을 누구의 손에 맡겨서 병원을 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저희 동행 매니저들이 한 2,000분 정도 이렇게 지원하셔서 제가 전화로 인터뷰하고 대면 인터뷰할 때 들어오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답하는 것이 바로 환자의 안전입니다. 자, 안전이란 무엇이냐?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고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을 이동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또 환자에 대한 위험 또는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입니다. 이 동행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 강조해도 또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행 서비스에서 이제 중요한 가치는요, 개인정보보호, 그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된 환자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동행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디서 사시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고 한 3, 4분 지나면 가족같이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아울러서 환자의 정보입니다. 병원에서도 환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동행 매니저도 이와 같습니다. 환자의 정보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한 걸 다 말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부만의 정보를 얘기했을 때, 조합했을 때 이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환자 정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춤, 강남스타일 누구죠? 싸이예요.
저는 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정보가 유출돼도 누군지는 알게 됩니다. 소중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있고 환자 정보에는 또 건강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행 매니저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진료실에서 정보를 전달드릴 때 아무에게나 전달할 수 없고 환자 본인이 동의한 지정 보호자에게만 환자에 관련된 진료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또 하나는요. 이 신발 보이시죠? 신발이 예쁩니다. 그런데 이 예쁜 신발이 내가 신었을 때도 편안해야 됩니다. 이 동행 서비스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안전, 두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제가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하는데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이 서비스가 참 좋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지요.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동행 서비스는 멀어지는 사람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더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이 일에서 또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행 서비스 하시는 동행 매니저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여행의 가이드와 같은 역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외출의 시간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되게 흔치 않은 어르신들의 시간이죠. 그런데 동행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동행할 때 사전에 여행 가이드처럼 여기에는 어떤 진료실이 있고 이 검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동행하기 전에 다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는 이것을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거기 사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병원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병원의 안내 인포메이션에 전화하셔서 휠체어는 어디서 빌리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환자분하고 같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서두르게 되고요. 서두르다 보면 낙상이라는 그런 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동행 서비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 내용을 전달하고 요약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의 기존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증상들이 있고 어떤 약들을 먹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신해서 가시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인 경우는 저희 동행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병원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모시고 왔을 때 증상 또 언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력과 가족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자 본인 옛날에 알았던 질환 또 가족력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노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시스템이 더 개발되고 데이터 산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좀 의료 쪽으로 더 많이 오픈되면 더 좋은 양질의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사이에 끊은 약, 그다음에 이 약을 먹은 질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족과 사전에 소통할 때 기록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렇게 가족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알러지 정보, 복숭아 알러지, 무슨 꽃 알러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어떤 약품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면 의사들이 처방하실 때 이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동행 매니저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가족같이 편안한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큐레이션에 대한 내용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사전에 또 어떤 정보들을 조금 요약해 가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받아야 될 정보 첫 번째는 진단명입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짧은 골든타임 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또 가족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하실 때 여기도 저희 동행 매니저분 보이시죠? 메모 꼼꼼하게 하셨다가 진단명에 대해서 알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환자분의 치료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잘 소상히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언제인지, 또 어떤 약을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메모하고 환자분 또는 환자 가족분, 지정보호자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서 이분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료실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정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병원에 처음 가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환자 안전에 있어서 가장 첫째는 환자 확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약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처방전에 본인 이름이 맞는지,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약 받으시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오순자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순자님이 두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처방전에서 받았던 그 약 내용하고 약국에서 주는 약 내용하고 같은지 이런 것들을 동행 매니저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진료실에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서 가족분들에게 전달할 때 더 신뢰가 생기고 더 아름다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동행 매니저분들과 케이스 스터디하고 워크숍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동행 매니저가 됐을 때 또는 동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서비스의 현장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거, 고객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품격 있는 서비스, 고객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많이 여쭤봅니다. 만약에 저희 동행을 하다가 고객분이 실례를 했어요. 소변을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어떡하지 뭐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합니다. 동행 매니저의 부모님이라면 동행하는 중에 실례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뭔가 처리해드리고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겠죠. 저희는 그런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서비스가 동행 매니저로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관주의, 선한 관리자라고 하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플래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기획한다든지 또는 뭐 휠체어를 이용할 때도 이게 잠금장치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떠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를 내가 갖고 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입니다. 아까 환자에 대한 환자 정보에 대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으로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해당하는 법에 저촉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서비스가 저희 끝나면 환자의 기본 데이터 정보들은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동행할 때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병원이 좋습니다. 또 어디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거 저희 이제 용어로는 이제 고객 유인 알선 행위인데요. 그런 거를 하면 의료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그 동행 매니저는 가족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동행, 그 외에 의료에 관련되는 것들은 저희 동행 매니저의 영역은 아니니까 병원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사하지만 치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 정보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정보들은 동행 매니저들이 내가 옛날에 이걸 먹어서 약이 좋았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성관주의 의무, 고객 안전,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충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가족들, 또 이 서비스를 의뢰한 회사에 주기적으로 그 이벤트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행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동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다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윤리규정을 준수해서 동행한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저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고객의 인터뷰, 또 어떤 동행 서비스의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만든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동행 서비스의 가치, 동행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과연 동행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동행 매니저로서 맞을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지병이 있으신데 더 이상 쓸 휴가가 없더라고요. 그때 급한 마음에 찾아보다가 만나게 됐죠. 고위드유를요. 일정이 다 끝나고서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셨대요.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진료도 다시 부탁하시고 저한테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계속 연락을 주셨거든요. 가족처럼 신경 써주신 게 정말 감사했죠. 가족들 통원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시죠? 많은 분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에 고위드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고위드유. 지금 만나보세요. 아픈 가족을 잘 챙겨주고 싶지만 일상은 너무나 바쁘죠. 이젠 소중한 가족 고위드유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고위드유는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방문 픽업부터 모든 병원 일정은 물론 약품 수령까지 세심하게 동행합니다. 그래도 내 가족, 남에게 맡기는 건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병원 스케줄 중간중간 동행 상황을 실시간 보고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 고위드유 서비스가 안심되는 이유는 전문적인 동행 매니저님들 덕분입니다. 동행 매니저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병원 동행 전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드유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고위드유. 지금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동행 매니저의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요,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1인 가족 동행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다문화, 한국에 지금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신데, 외국인들이 병원 가셨을 때 더 어렵죠. 의학 용어도 잘 모르고, 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마 병원 동행 서비스는 오늘 이 촬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친숙해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족같이 편안한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왜 찍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피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해요. 현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곳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뇌 지킴이 홍쌤입니다. 저는 앵무새 로봇 피오예요. 피오? 가수 블락비? 웃음꽃 피오. 안녕, 저는 여러분의 두뇌 건강과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피오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같이 재밌게 보내보아요. 피오, 잊은 거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아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꽃 피오. 여러분의 튼튼한 뇌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뇌 지킴이 홍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무새 로봇 피오예요. 이번 시간에는 집중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피오, 집중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집중력은 집중력 아니에요. 집중력에는 무려 4가지나 있다고요. 네. 피오와 여러분께 집중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력은 크게 지속적, 선택적, 변화적, 분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지속적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끄지 않고 보시는 것이 바로 지속적 집중력이랍니다. 다음은 선택적 집중력인데요. 여러 자극들 중 여러분이 원하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곳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변화적 집중력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상황에 따라 집중을 바꾸는 능력인데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홍쌤과 피오가 영상 중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해요. 그러면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 다시 영상에 집중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바로 변화적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리적 집중력은 2가지 자극을 동시에 집중하는 능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홍쌤과 피오와 함께 뇌건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분리적 집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집중력 중에서 변화적 집중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고 여러 단어들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양은 하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헷갈려요. 홍쌤 같이 천천히 해봐요. 그러면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모양과 소리 중 어떤 거에 집중해달라는지 잘 들으시고 하트 모양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박수를 쳐주세요. 모양에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사랑, 희망, 행복, 건강, 사랑, 행복, 희망, 사랑, 사랑, 건강, 사랑, 행복, 희망. 재밌어요. 좀만 더 해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모양에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행복, 사랑, 사랑, 희망, 건강, 희망, 사랑, 사랑, 희망, 건강, 행복, 건강, 사랑, 사랑, 희망. 이번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모양과 단어를 많이 해볼게요. 모양에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기쁨, 사랑, 희망, 건강, 사랑, 사랑, 희망, 희망, 기쁨, 행복, 건강, 사랑, 건강,
희망, 희망, 사랑, 건강, 사랑, 희망, 기쁨, 건강, 사랑, 건강, 희망, 사랑, 행복, 사랑, 건강. 피오 어때요? 콩쌤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피오처럼 열심히 따라해주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웃음꽃 피오! 웃음꽃 피요. 이 영상은 초급 난이도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시려면 속담 맞추기 중급 영상을 봐주세요. 웃음꽃 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억 지킴이 홍쌤. 아니, 피오입니다. 오늘은 홍쌤이 바쁘셔서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을 뵈러 왔어요. 후후후후,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재미난 두뇌 자극 활동을 해보아요. 시작합니다. 웃음꽃 피요. 이번 시간은 속담 맞추기 활동을 해볼게요. 초성으로 된 문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초성만 보고 이게 어떤 속담 문장인지를 맞춰주세요. 먼저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속담을 맞춰보세요.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너무 쉬웠다고요. 점점 어려워질 테니 각오하시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두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점점 어려워질 테니 방심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입니다. 히히히.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푸니 신이 나네요. 네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입니다. 잠깐. 화면을 너무 오래 봤으니 잠깐 스트레칭을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시원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여섯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입니다. 잘 맞추셨나요? 쉬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좋아요. 여덟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신걸요. 아홉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입니다. 마지막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입니다. 박수! 이야, 끝까지 푸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하루 되세요. 웃음꽃 피요. 이 영상은 중급 난이도입니다. 더 쉬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속담 맞추기 초급 영상을 봐주세요. 웃음꽃 피요. 후후후후. 여러분의 두뇌를 콕콕콕콕 자극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럼 속담 맞추기 중급 문제를 시작합니다. 웃음꽃 피요. 첫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입니다. 어때요? 초급 문제보다 어려운 느낌이 드시나요? 두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입니다. 세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입니다. 히, 이 속담을 보니 감이랑 배가 먹고 싶네요. 네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다섯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도둑이 제 발절이다입니다. 잠깐. 화면을 너무 오래 봤으니 잠깐 스트레칭을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시원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여섯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입니다. 저도 홍쌤 곁에서 계속 배우다 보면 멋진 치매 예방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입니다. 저도 순하게 생겼지만 건드리면 한 성깔 한답니다. 아홉 번째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입니다. 왜 앵무새나 강아지가 아닌 호랑이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문제. 시작. 시간 종료. 정답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입니다. 이 문제는 엄청 어려웠죠. 맞추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이야, 끝까지 푸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하루 되세요. 웃음꽃 피요. 웃음꽃 피요.
피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인데 실내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답답함도 많을 거예요. 홍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피오와 여러분의 답답함을 전부 해소시켜줄 순 없지만 우리 잠시나마 여행을 떠나봐요. 여행이요? 아직 안 돼요. 피오, 일단 따라와요. 웃음꽃 피어. 홍쌤, 일어나요. 내릴 시간이에요. 웃음꽃 피어. 우왕, 홍쌤, 여긴 어디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는 경주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고대 불교 유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기 뒤에 보이는 탑은 뭐예요? 바로 다보탑이에요. 다보탑은 불국사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탑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홍쌤, 다른 곳도 가봐요. 웃음꽃 피어. 괜찮아요, 홍쌤. 웃음꽃 피어. 휴, 이제 살 것 같다. 피오, 저기 돌로 만들어진 사람 형태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돌하루방이죠. 헤헤. 오, 그러면 도라르방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제주도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고 불려요. 돌, 바라. 한 가지는 흠. 피오, 그것도 몰라요? 여자잖아. 웃음꽃 피어. 홍쌤,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도 눈을 감고 상상하며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눈을 떠주시고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홍쌤, 근데 여긴 무슨 산이에요? 정답은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요.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직접 가보고 싶어요. 피오, 꼭 같이 간다고 약속해요. 홍쌤,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한 곳으로 가봐요. 좋아요. 고고싱. 웃음꽃 피어. 피오, 여긴 어디예요? 마치 조선시대 같아요. 그쵸, 한옥마을로도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는 한식과 한복, 한지 등 우리 문화의 참맛이 살아있는 고장이에요. 전주? 그럼 이번 주는요? 다음 주는요? 웃음꽃 피어. 피오,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저도요. 전주에 왔으니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아, 다양한 나무를 섞어 만든 밥이요? 딩동댕. 전주 비빔밥은 계절마다 다른 신선한 야채를 넣어 만든 조선 3대 음식 중 으뜸으로 손꼽히고 피오, 있습니다. 피오, 일단 먹고 해요. 웃음꽃 피어.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잠시나마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마워요, 홍쌤. 답답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시나마 피오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자주 손 씻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저와 홍쌤은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